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세과 이학재입니다. 아까 사회자로 계속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맡았고, 마지막으로 잘 준비해서 오늘 심포지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이제 응급수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 병원이 이제 코로나 전담 병원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환자를 수술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수술을 대처를 해야 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5회 심포지움을 했을 때 이제 아무도 이게 마스크를 없이 자유롭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지만 모일 수 있고 이것도 한참 좀 사그라들었을 때 이렇게 모였었지 지금 이런 모임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던 원인들의 가장 큰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1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벌써 1억 명이 넘게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될수록 확진자들이 환자 수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 1차 대유행, 그다음에 8월에 2차 대유행, 겨울이 되면서 3차 대유행이 일어났었고 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방역이라든지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태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들은 응급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계속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어서 일상적인 치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원래 치료를 받아야 했던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초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 체계가 많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외과 의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과 의사는 역시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원래 정규 수술, 일렉티브 서저리 수술을 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응급 수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응급 수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팬데믹 상황에 여러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수술에 대한 감염 관리라든지 대처에 대한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의료 인력이라든지 보호 장구들을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렉티브 서저리, 정규 수술들은 연기한다든지 취소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하지만 필수적인 수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플랜을 세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료진이 접촉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고 필요하면 수술실을 ICU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 체계가 그만큼 붕괴가 된 건 아니지만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ICU 베드 자체들 그다음에 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실을 중환자실처럼 사용했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비드 상황에 대처하여서 코비드를 수술할 수 있는 특별한 수술방들을 준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작년 5월 기사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2,800만 건 정도의 선택수술, 일렉티브 서저리가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벤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2명이서 나눠 쓴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수술방을 중환자실로 대체해서 쓴다든지 하는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신문기사에 나왔던 자료들인데요. 작년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12주 동안에 전 세계 이제 190개 나라의 외과 의사들에게 자료를 요청을 해서 통계 분석을 돌렸던 내용들에서 전체 2,800만 건 따지면 72.3%의 수술들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 같은 비나인 수술이지만 캔서 수술들도 37%가량 취소가 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이탈리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3월부터 5월과 코로나 이전의 2019년과의 외과로 입원을 했던 환자들을 비교했던 연구를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2019년에 750명에서 17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렉티브 수술이 거의 86%가량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응급수술 역시도 56%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응급수술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응급수술의 특성상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빈도 자체가 더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과 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제 복막염의 심한 정도로 나타낸 이런 MPI 스코어가 훨씬 더 높았었고, 그로 인해서 포스트오피 컴플리케이션이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발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더 안 좋은 환자들 위주로 수술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코로나 검사 결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초응급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될까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환자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검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들, 적절한 보호구 착용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산모가 결국 사산을 했다는 기사들도 있었고, 맹장염 급성 충치염이 의심됐던 자가격리자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복막염으로 진행이 돼서 치료가 더 커졌다라는 이런 뉴스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적절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미국 외과학회에서 이제 응급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케어를 위한 적절한 자원들을 최적화시키고 의료진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상태에서 시적절하게 타임리 서지컬 케어를 제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건전한 외과적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외과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술을 딜레이하는 것이 이제 환자에게 해가 가해진다라고 하면 빨리 시술이나 수술을 제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하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해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술을 위해서 진행하는 인투베이션이나 익스투베이션 또는 이제 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는 거나 이제 복강경 등을 사용하는 것들이 결국 에어로졸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는 의료진에게 감염의 위험들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절한 보호구를 다 착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개복 수술과 이제 복강경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총 하루 6차례 시행을 하게 됩니다. 6번 모아서 이제 접수가 나가게 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새벽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만약에 이제 12시에서 밤 8시 사이에 환자가 오면은 코로나 검사가 결과가 8시에 접수가 되고 오후 2시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새벽 1시에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다면 결국 1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을 때 문제들이 발생할지 않을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환자들을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나 수술에 대한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의 심각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겠고, 위해 가능성이 있다든지 환자가 이제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응급한 환자들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레벨 D를 또는 레벨 D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라든지 수술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응급수술로 이제 수술 전에 검사 결과 확인이 불가한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 환자들에서는 음압수술실에서 사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술을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음압수술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방을 보통 5, 6개씩 묶어 있는 것은 로젯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해당 로젯에 전체를 비우고 한 수술방만 사용을 하여서 사정 보호구를 착용하여서 수술 진행하도록 이런 프로세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레피드 사스 PCR, 코브 PCR이라는 검사가 나와서 1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한 10건 정도를 응급실 환자들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레피드 테스트 시행 가능한 환자를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침이고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라고 하는 KTAS라는 분류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 환자가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이 아주 초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레피드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6시간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로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PCR 검사들을 나갈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개 이 응급수술이 필요로 한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 병원의 이제 음압수술실 모습입니다. 원래 기존에 이제 인터벤션과 수술이 같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방으로 만들었는데, 이 수술방이 음압 조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음압 수술방으로 만들었고, 이 수술방을 지금 현재는 응급수술을 위한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응급실로 이제 보행자 TA로 내원을 하였고, 환자는 11시 40분경에 이제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바이탈 사인이 BP가 46에 35 정도로 쇼크가 아주 심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리서시테이션을 하면서 사정복으로 착용이고, 환자 리서시테이션을 시행하면서 바로 CT를 시행을 하였고, CT에서는 이제 키드니와 스플린, 그다음에 메젠테리 쪽에 인저리가 있어서 빨리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새벽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때가 코로나 초기 상황이긴 했지만 이미 응급수술을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음압수술방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놔서 마취과 감염관리실과 확인을 해서 음압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2시간 만에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PCR 검사는 결국 다음 날 7시에 접수가 됐고 오후에 검사 결과들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다음 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3월부터 12월까지 왔던 응급수술을 시행했던 환자 건수와 그 전에 2019년도에 시행했던 응급수술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어큐트 케어 서저리 분과이다 보니까 저희 분과에서 이제 수술을 했던 건수들이 되겠고, 실제 응급수술 자체도 136건에서 211건으로 55% 정도 늘었고, 병동 환자를 병동에 이제 내과나 산부인과 했던 이런 환자들을 제외하고 응급실을 통해서만 입원해서 수술했던 케이스도 96건에서 168건 정도로 75%가량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원을 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 이제 저희 분과에서 이제 응급수술 환자들을 위해서 병실을 예비 병실을 만들면서 더 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응급수술까지 걸렸던 시간이 2019년도에는 평균 9시간에서 2020년에는 이제 16시간으로 상당히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메카니컬 일리어스라든지 뭐 급성 충수염과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 환자들에서 결국에는 수술 시간들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부터 수술실까지 가는 시간들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음압수술방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꼭 빨리 필요로 했던 환자 사용 건수가 이제 47건이었고 여기서는 평균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샥이 동반이 돼서 빨리 응급수술을 시행을 해야만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응급수술을 위한 수술방을 만들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가지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응급실에 입실하면 무조건 사정보호구를 착용해서 환자 진찰을 하고 있고, 응급학과에서 먼저 환자를 진찰을 하면서 급성 복증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ACS 분과를 컨택하도록 이미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ACS 진료 교수들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은 외과의 판단 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하거나 환자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면 환자가 충분히 악화가 가능성이 되는 경우에는 레피드 사스 코브 검사를 나가고 이 검사가 결과 나온다든지 나오기 전에라도 음압수술실에서 수술 사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외과 의사의 판단 하에 6시간 이상 대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사스코브 검사를 나가고 검사 결과가 음성인 걸 확인하고 일반 수술방에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음압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을 위한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고 이제 익스투베이션도 하고 복강경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들이 이제 에어로졸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다음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복강경을 한다든지 전기 소작을 하는 중에 에어로졸이 발생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감염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환자가 임상적으로 가능하다면 비수술적인 방법도 고려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의료 체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미 의료 체계가 많이 붕괴되어 있는 경우들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바이러스 로드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제 수술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감염의 위험령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말에 이제 나왔던 NEJM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급성 충수염으로 내원을 했던 환자들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그룹과 수술을 했던 그룹을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각각 다음과 같이 나눴을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삶의 만족도 30일대의 증상의 회복 정도와 만족도로 평가를 했었을 때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생제를 사용했던 그룹에서는 결국 90일 이내에 30% 정도 되는 환자에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컴플리케이션도 항생제를 사용했던 그룹에서 8.1% 정도로 수술했던 것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70%의 환자들은 그래도 수술 없이 잘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또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WSES 세계 응급수술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급성 충수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고 여기서도 이제 퍼포레이션이 없는 언컴플리케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 환자에서 선택적인 환자들에서 항생제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린 건 콜레시스타이티스 급성 당남염 환자에서 저희가 지금도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PTGBD를 넣고 딜레이드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초기 왔을 때 콜레시스텍토미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술 중에 블리딩 정도도 더 적었고 복강경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도 훨씬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스피레이터리 페일러나 RC에 입실했던 것도 초기에 훨씬 더 많은 빈도로 했기 때문에 PTGBD를 넣고 딜레이드로 수술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아웃컴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말 응급 상황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선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야 되지만 환자가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택할 수 있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렇게 응급수술을 환자들이 왔었을 때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데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해도 되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지 적절한 외과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꼭 빨리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이런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절한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장비들을 착용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안전한 수술을 위한 수술방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정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다들 원하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들 이제 마스크 벗고 다들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서 심포지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있으신죠?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압방에서 수술한 예를 알려주셨는데 초기에 세팅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음압방에서 수술한 예가 몇 예 정도 되고, 그거를 했을 때 아까 논오퍼레이티브 메이지도 했지만 그런 음압방에서 사종 보호구를 입고 수술했을 때 혹시 또 그냥 일반 수술했을 때와 달리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앞에 이제 저희 분과만의 이제 케이스만 해서 47건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다 초응급 상황만은 아니었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코로나 결과가 뭐 체스트에서 뉴모니아가 의심이 돼서 2번이나 3번 이상 계속 음성이 나와야 되는 환자들도 이제 포함이 됐던 건수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47건 정도 되긴 했는데, 이런 환자 전체 수술 건수가 얼마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 음압수술방에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는 것들은 적절하게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압수술방에 준비를 하고 그런 응급 코로나 환자들을 대비해서 이제 수술하는 것들 중에 아까 복강경이랑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은 에어로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작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파워를 좀 낮춰서 에어로졸을 최소화 시켜야 되고, 가급적이면 복강경으로 수술한다 했을 때도 이 기복 만들 때 공기 압력을 최소로 좀 하고 최대한 바깥으로 공기들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염의 위험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들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에어로졸이라는 게 환자의 에어웨이뿐만 아니라 그 일렉트로 코털이나 그 복강내 가스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GI 심텀들도 유발을 하고 GI 트랙에서도 이제 발견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환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